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그 눈부신 황금빛으로 물든 포천 관인면 들녘. 상상만 해도 뭔가 풍요로운 가을, 딱 그런 느낌이 오시죠? 네, 그렇죠. 가을하면 역시 황금 들녘이죠. 근데 말이죠. 거기서 막 수확을 끝낸 농부 박광복 씨의 창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다른 이야기요? 네, 갓 도정한 최고급 고시히카리 햅쌀. 이름도 냉정 기찬 쌀이라고 딱 붙어있는 귀한 쌀이거든요. 이게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정작 박광복 씨 얼굴에는 뭐랄까 기쁨보다는 시름이 더 깊다는 거예요. 아, 풍년인데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풍년의 역설이라고 하죠. 특히 올해 유난히 길었던 그 가을장마, 그 자연재해를 진짜 힘겹게 이겨내고 얻은 결실인데도 말입니다. 박광복 씨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막막함이 좀 느껴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수확의 기쁨도 잠시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가지고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포천쌀 농가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 특히 그 피땀 흘려 수확한 햅쌀이 왜 재기를 못 찾는지, 그 판로 문제의 고충과 그 배경에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왜 이렇게 정말 정성껏 지은 농산물이 죗값을 받지 못하고 농부들은 그 수확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 좋은 쌀이 왜 소비자에게 바로 가지 못하고 창고에만 쌓여가는지, 그 아주 복잡하게 얽힌 유통 과정의 문제점들,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게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그런 이면까지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께 이 문제의 어떤 다층적인 본질,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이번 이야기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박광복 씨의 목소리를 통해서 농가의 현실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보는 게 좋겠어요.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올해는 정말 비가 지긋지긋하게 왔어요. 진짜 애지중지 키운 벼가 물에 잠길까 봐 또 쓰러질까 봐 하루하루가 정말 살얼음판 걷는 심정이었죠. 아, 정말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이렇게 정말 힘겹게 수확을 마쳤는데 안도의 한숨도 잠시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무사히 걷어들이는 것까지가 농사의 절반이면 나머지 절반은 이걸 파는 일이다. 이 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수많은 농민들이 매년 부딪히는 현실의 벽입니다. 사실 예측 불가능한 날씨와 싸우면서 작물을 길러내서 수확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노고잖아요. 그렇죠. 하늘이 도와줘야 하는 일이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걸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쩌면 더 어려운 도전 과제인 거죠. 특히 박광복 씨처럼 뭐랄까 누가 봐도 인정하는 고품질 고시히카리 쌀을 생산했는데도 마땅한 판매처를 못 찾아서 발만 동동 구르는 이런 상황은요. 우리 농업 또 농촌 경제가 가진 구조적인 취약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물건 만들었다고 저절로 팔리는 시대는 글쎄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으시는 게 바로 판로 개척의 막막함 이거더라고요. 박광복 씨도 직접 팔아보려고 뭐 이런저런 시도도 해봤는데 한 개인이 뚫을 수 있는 유통망이라는 게 정말 보잘것없더라 이렇게 토로를 하세요. 그렇죠. 개인이 하기엔 한계가 명확하죠. 네, 특히 그 대형 마트나 기존 유통업체들은 이미 뭐랄까 오랫동안 거래해온 대규모 공급처들이 있잖아요. 그 관계가 워낙 공고해서 박광복 씨 같은 이런 새로운 소규모 농가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경로라는 게 사실 상당히 복잡한 다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농민 손을 떠난 농산물이 산지 수집상,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소매 유통업체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당신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많은 주체를 거치게 됩니다. 단계가 많네요. 네, 그리고 각 단계를 거칠 때마다 당연히 중간 유통비용, 흔히 말하는 마진이 붙게 되는 거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농산물 살 때 내는 최종 소비자 가격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런 유통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무려 40에서 5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40에서 50%요? 와, 생각보다 정말 높은데요. 그럼 제가 만약에 쌀 한 포대에 2만 원을 냈다고 치면
거의 10,000원 가까이가 유통 과정에서 그냥 사라지고 실제 농민한테 돌아가는 몫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계산인가요? 네, 뭐 단순화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품목이나 어떤 경로로 유통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 부분의 가치가 유통 과정에서 부과된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결국 농민 입장에서는 죗값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그런데요, 그 농협을 통해서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렇게 사들이는 공공비축미 같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도움이 안 되나요?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농협은 조합원들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정부 수매는 또 쌀값 안정이나 식량 안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죠. 필요한데. 네. 박광복 씨는 자료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농협 수매요? 물론 하죠. 그런데 가격이 너무 낮아요. 솔직히 생산비 건지기도 빠듯한 수준일 때가 많아요. 라고요. 생산비도 건지기 어렵다니. 근데 자료에서는 또 이런 낮은 수매 가격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있긴 했어요. 예를 들면 전체적인 쌀 생산량이 수요를 넘어선다거나 뭐 그런 구조적인 문제나 아니면 수매하는 쌀의 등급 기준 같은 것들이요. 맞습니다. 그 낮은 수매 가격 배경에는 사실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밥을 점점 덜 먹으니까. 근데 생산 기술은 발달하니까 생산량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면서 이게 구조적인 공급 과잉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농협이나 정부가 수매하는 쌀은 워낙 대량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박광복 씨의 그 냉정 기찬 쌀처럼 특별히 관리된 고품질 쌀의 가치를 일일이 세밀하게 반영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냥 일반 쌀이랑 같이 취급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모든 쌀을 뭐 비슷한 기준으로 매입하다 보면 특등급 쌀 만들려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농가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이 공공수매 제도가 쌀값이 막 폭락하는 걸 막는 어떤 안전망 역할은 하지만 모든 농가, 특히 고품질 쌀 생산 농가의 소득까지 만족스럽게 보장해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소규모 농가는 거대한 유통 시스템과 시장 구조 앞에서 여전히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더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경기도의 농산물 지원 정책 이야기인데요. 네네, 그 얘기도 있었죠. 이게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뭐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거나 직거래 장터를 지원한다거나 분명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 정책들인데 이게 오히려 농가의 어려움을 더 키운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정책이 오히려요? 네, 박광복 씨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해요. 경기도 지원 덕분에 소비자들은 우리 포찬 쌀 싸게 살 수 있어서 좋죠. 근데 그 할인된 만큼의 부담이 결국 우리 생산자에게 돌아오는 구조예요. 정작 피땀 흘려 농사지은 우리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요. 라고요. 심지어 좋은 정책이 농민을 더 힘들게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정책의 역설 혹은 선의 함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소비자들의 그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책 목표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죠.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그럼요. 하지만 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비용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 분배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자체가 10% 할인 쿠폰을 제공해서 소비자가 쌀을 싸게 샀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네. 만약에 그 10% 할인액을 지자체 예산으로 온전히 다 보전해주지 않고 유통업체나 농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렇게 떠넘기는 구조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누군가는 그 할인폭만큼 손해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게 농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가격 결정력이 약한 농가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가격이 싸지니까 환영할 일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농가의 수입 감소로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런 식의 지원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생산 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군요. 네, 진정한 상생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 과정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할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또 농가 소득은 어떻게 보전해 줄 건지 이런 방안이 함께 아주 세밀하게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박광복 씨의 이 말이 계속 좀 귓가에 맴돕니다. 농사는 하늘의 뜻 따라도 정직하게 땀 흘려 지으면 되지만 이걸 팔아서 돈을 만드는 건 오롯이 농부 개인의 몫이더군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평생 땅을 일구고 작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해온 분들한테 갑자기 뭐 시장 동향 분석해라, 온라인 마케팅 전략 짜라,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영업해라 이런 역할까지 다 떠먹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말 개인의 능력 문제를 넘어선 구조적인 문제 아닐까요?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건 절대 개별 농민의 역량 부족이나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가진 특수성,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죠. 네. 농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는 그 본연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수확 이후에 그 복잡한 유통과 판매 과정은 우리 사회 시스템, 즉 공공 영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분담해주는 그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려고 해도 당장 온라인 쇼핑몰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술, 또 소비자의 눈길을 확 끄는 그런 상품 상세 페이지 만드는 능력, 고객 응대하고 배송 시스템 관리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자료에서도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역 농산물을 공동으로 선별하고 포장하고 저장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 바로 산지유통센터 APC, 즉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더 많이 만들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개별 농가들이 겪는 유통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거든요. 아, APC요? 네. 그리고 또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도해서 믿을 수 있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민들의 입점이나 판매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플랫폼만 덜렁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농가들이 이런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컨설팅 지원도 같이 해줘야 합니다. 네, 포천시 같은 경우에는 곧 수도권하고 직접 연결되는 광역철도가 개통될 예정이라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잘 활용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건 포천에서 생산되는 그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당일 직거래라든지 아니면 로컬 푸드 활성화에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주말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철도역 근처에서 아예 상설화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농산물을 철도를 이용해서 수도권 소비자에게 빠르게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와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냥 철도 개통된다고 저절로 농산물 판매가 막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미리 준비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요. 개별 농민들이 각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 농민들이 힘을 합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포천쌀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더 강화하고 협동조합 같은 걸 통해서 공동으로 마케팅하고 판매 전략을 짜서 시장에서의 교섭력을 높여야 합니다. 아, 뭉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정부와 지자체는 또 이런 농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요. 물론 아까부터 계속 지적된 그 복잡한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간 마진을 줄여서 농가 수치 가격을 높이려는 노력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포천 농민 박광복 씨의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풍년이 들어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농촌의 좀 안타까운 현실, 이른바 풍년의 역설, 그 이면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정성껏 키운 좋은 햅쌀이 왜 죗값을 받지 못하고 창고에 쌓여만 가는지, 그 이유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단계로 얽힌 경직된 유통구조의 문제, 또 그 속에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개별 농가의 낮은 교섭력, 그리고 때로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정책 지원조차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문제까지 여러 요인이 참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박광복 씨의 한사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매일 드시는 그 따뜻한 밥 한 공기에는
어쩌면 이름 모를 수많은 농부들의 땀과 정성,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과 같은 그런 고민과 어려움까지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그 노동의 가치가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는지, 우리 농촌 공동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은 과연 공정한지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황금빛 들녘의 풍요로움이 그 땅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까지 진정으로 황금빛으로 물들일 수 있으려면요, 단순히 농민 개인의 노력을 독려하는 것을 넘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 전체의 지혜와 관심, 그리고 또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하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오르는 그 다양한 음식들 있잖아요. 그 음식들이 당신의 식탁까지 오기까지 과연 어떤 여정을 거쳐왔을지 한 번쯤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불하는 그 가격표 너머에는 어떤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박광복 씨와 같이 정직하게 땀 흘리는 생산자들이 그들의 노력에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또 자부심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밥상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쩌면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이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의 모델 같은 것들이 기존의 그 복잡하고 비용 높은 중간 유통 단계를 혁신적으로 뛰어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인간적인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